네, 오늘은 브랜드의 인문학적 정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 좋아하거나 또 선호하는 브랜드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는 사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무의식 속에 있는 어떠한 욕망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욕망은 억누르고 억제해야 될 그러한 좀 부정적인 차원의 것만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무의식 속에서 그것을 향하는 나의 마음의 결을 알아갈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브랜드가 있지만 그중에서 내가 선호하는 브랜드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그 속에 있는 또 나의 욕망의 그 마음의 결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 시간에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시를 하나 낭송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니까 견딜 수 없네, 시간을 견딜 수 없네. 근데 그 시간을 왜 견딜 수 없냐면 시간의 흔적들, 그림자들을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의 말미에 보면 아프고 아픈 것들이여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 흔적이 우리에게는 싫은가, 또는 그 흔적이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마음 열어놓고 좋아할 만한 것이 안 되는가, 상처 때문이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우리가 나이를 한 살이라도 더 먹으면 먹을수록 그러한 상처의 흔적들, 곧 상흔이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이 흔적이라고 할 때 이 흔적이 바로 브랜드랑 동일한 어원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브랜드의 고대 그리스어는 스티그마라는 뜻입니다. 스티그마는 흔적 또는 자국인데요. 칼끝으로 긁어내거나 또는 뾰족한 바늘로 그 무엇인가를 찍어서 난 자국, 점, 흔적, 이런 것을 스티그마, 영어로 해서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흔적을 누구에게 주었던가? 대표적인 직종이 고대 그리스에 있었던 신전 사제들의 표시에 이 스티그마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신을 새겨서 나는 사제다라는 표시를 냈고요. 그 다음에 군인들에게, 전사들에게 이 문신을 새겨서 스티그마로 자신이 어떤 소속이고 어디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갖도록 했었습니다. 그래서 브랜드가 지금은 우리의 여러 상품에 쓰였지만 초기에는 상품에 쓰인 것이 아니라 신분과 소속을 나타내는 그러한 표시로 사용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게 소유에도 표시를 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가축을 기르면서 야, 저거는 어느 집안 가축이야 라고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그 가축에 불로 지진 쇠붙이로 무엇인가 로고를 새기게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고대부터 있어서요, 소유를 나타내는 일에 브랜드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렇듯 브랜드가 신분과 소속, 그리고 이제 소유를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기원전 490년경에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다리우스 1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다리우스 1세를 반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자신이 반대하는 이 의견을 가지고 반란을 선동하기 위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경계가 길목마다 삼엄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저히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꼭 이 반란을 선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숙고를 해내서 얻어낸 그런 한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노예를 불러놓고 노예의 머리를 빡빡 깎게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머리 피부에다가 반란 선동할 수 있는 내용과 언제 어떻게 무엇을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 새겨놨습니다. 말하자면 메시지를 그 머리에다가 새겨 놓은 것이죠. 그랬더니 정말 이 노예가 이제 머리가 어느 정도 자라서 자신의 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메시지가 보이지 않을 때쯤 이제 이 노예는 주인이 보내는 곳에 가게 됩니다. 유명한 장소에 갔는데요.
그 장군에게 가서 다른 말 하지 않습니다. 예, 저희 주인께서 저의 머리를 밀고 보라고 하십니다. 이 말만 전하거든요. 그리고 그 머리를 밀었더니 거기에 어떠한 반란의 메시지가 정확히 적혀 있는 걸 봐서 반란을 잃게 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메시지, 여기에도 스티그마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이 우리가 흔적이라고 할 때 그 흔적인 그리스 말 스티그마라는 말은 여러 곳에서 사용이 되는데 신분과 소속을 표시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듯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도 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명품에는 언제 쓰이게 되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명품으로 쓰인 그 최초의 기록을 성경에서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른바 솔로몬의 반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구약에 아가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솔로몬 왕이 술람미라는 어떠한 여인을 사랑을 하게 되거든요. 사랑을 하면서요, 그에게 선물을 줍니다. 근데 선물이 좀 특이합니다. 금반지에다가 거기에다가 홈을 팝니다. 홈을 파서 은을 집어 넣게 되거든요. 이것이 기원전 3세기에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됩니다. 스티그마, 다시 말해서 금반지에 은을 새겨 넣어서 술람미 여인에게 주었고 그것을 대단한 기쁨으로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요, 솔로몬이 갖고 있는 반지, 그거는 명품으로서 솔로몬표 반지의 어떠한 브랜드 가치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브랜드가 이제 명품으로 등극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러한 역사적인 전개 과정을 거쳐서 사람들이 브랜드를 통해서 알고자 하는 것, 얻고자 하는 것, 발견하고자 하는 것, 찾으려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소속이 되었던, 신분이 되었던, 소유가 되었던 그 모든 것 안에는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로 묶어서 표현한다면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떠한 브랜드를 선호하고 그 브랜드를 즐겨 가지고 다닌다. 그러면 그것과 함께 나의 어떤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원래 정체성이라는 말은 영어로 identity라고 하는데요. 라틴어에 보면 idem, et, idem 요 세 글자가 하나로 모아진 것이 아이덴티티가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아이덴티티라고 하는 정체성을 찾으라고 하는 그때의 그 의미는 동일한 것, 계속해서 반복한 것, 이게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나운서께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하는 행동이 있다면 혹시 어떤 것이 있으신가요? 입술을 움직이는 거요. 입 운동? 네. 저도 모르게 제 입이 풀어져 있어요. 언제든 제대로 발음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 네. 입을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네, 입 모양 이제 운동을 계속 네. 하시네. 입을 풀어 주시는 것인데 입과 관련된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 그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들레즈는 정체성에 대해서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정체성은 접속으로 알 수 있다. 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내가 정체성이 있어서 뭘 선택하고 그걸 내가 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전혀 어떻게 보면 엉뚱한 발상을 합니다. 내가 접속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된다. 내가 만약에요, 운전대를 잡고 그 접속을 반복해서 한다면 저는 드라이버일 것입니다. 택시 운전을 하던 자동차 운전을 하던 운전을 하는 나의 정체성이 있을 것이죠. 근데 이 동일한 손으로 내가 운전대를 잡는 것이 아니라 쥐봉을 잡게 된다면 그 사람은 쥐자일 것입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쥐자이기 때문에 쥐봉을 잡고 운전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운전대를 잡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이 들레즈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접속하는 거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난다. 아나운서께서 오늘 가장 많이 접촉하신 분은 누구이신가요?
이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저는 제작진과 접촉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오늘이 이제 세 번째 녹화인데 첫 번째 제작진, 두 번째 제작진 이렇게 친구나 가족보다는 제작진과 오늘 가장 많이 연락을 한 것 같아요. 네, 그 들레즈에 따르면 우리 아나운서께서 접촉하시는 분들이 제작진이니까 방송인이라는 사실이 정체성으로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죠. 물론 방송인이라서 제작자를 또 제작진을 만날 수도 있지만 들레즈는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네. 아무래도 제작진하고 접촉하니까 그걸로 나의 아이덴티티는 아나운서다 또는 방송인이다 이러한 생각을 더 굳히게 될 수 있겠죠. 같은 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요. 군인 아빠가 있을 때 군인 아빠가 이제 또 군대에서 지휘봉을 계속 갖고 있다고 해도요. 집에 가면 때로 설거지도 해야 되고요. 집안일을 할 때 또는 우리 아이들의 손을 잡을 때 그 접속하는 대상이 바뀌게 되거든요. 그런데 집에 와서도 지금 아이들의 손을 잡고도 야 나는 지휘관이야. 나는 군인인 거 알지? 너 알지? 이렇게 한다면요. 그 아빠는 아마 집에서 좀 왕따를 당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의 접속에 따라서 내가 같이 손을 잡고 있는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바뀌는데 끝까지 그 정체성을 고집한다면 그 사람은 온전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로 볼 때 질 들레즈는 지금 현 상황에서 어떤 것과 접속하냐에 따라서 자신의 정체성이 바뀐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체성은 접속으로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일까? 들레즈는요 또 하나 재미있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무의식은 의미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에게 항상 사용에 대한 문제만을 제기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딴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의미를 가지고 내가 이거 사용해야지 그래 내가 저거 사용해야지 이런 의미를 넣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 중에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냥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영화가 제이슨 본이라는 영화인데요. 본이라는 이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 기억상실증이 걸려서 자기가 특수요원이라는 걸 모릅니다. 그런데 누군가 자기를 공격해 오면 그 반사신경이 예사롭지 않거든요. 무술 실력이 정말 대단합니다. 운전대를 잡으면 그냥 평범하게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영화의 아주 재밌는 볼거리가 이 자동차 이 경주 씬인데요. 자동차 운전을 너무 잘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무의식 중에 이 제이스 본은 자신이 사용하는 무술 실력, 볼펜을 사용하더라도 잡지를 하나 말아서 사용하더라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러한 면모를 보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용을 통해서 무의식 중에 또는 기억 상실 중에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반복된 사용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고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요, 질 들레즈는 이러한 무의식 속에 있는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걸 바로 잠재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무의식과도 같은 잠재력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는 이러한 잠재력을 어떻게 밖으로 표현해내고 표출해낼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보통 부모님들이요, 초등학교 4학년까지는 자신의 자녀들이 다 천재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5학년 되고 6학년 되면서부터는 이상하게 틀에 갇혀져 있고 고정관념에 빠져 있어서 무엇인가 자꾸 새로운 생각, 창의적인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던 말, 부모님이 했던 말, 선생님이 했던 말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잠재력 속에 있는 더 다양한 많은 생각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틀 지어진 사고가 나타나기 때문인데요. 그것에 대한 원인을
이 질 들레즈나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찾는다면 감각 자극이 무엇인가 좀 적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잠재력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있습니다. 적어도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의 그 잠재력, 이것이 불을 붙여서 추동을 일으켜 정말 많은 식의 어떤 현실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방법은 감각 자극인 것이죠. 감각 자극이 나한테 있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더 적극적으로 창의적인 사고, 창의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감각 자극과 관련하여 한번 한 여인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여인은 10년 동안 영국 귀족 보이 카펠이라는 남성과 연애를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년 동안 사귀었던 이 애인이 그만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됩니다. 이 여인은요, 너무 시리에 빠져서 이제 그 애인과 함께 있었던 집안 침대에 자신을 가두고 계속해서 그 안에 나오지 않고요, 자신의 애인의 그 채취의 잔향을 맡으면서 계속 눈물 짓고 울고 눈물 짓고 그러한 삶을 계속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희한한 일입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 맡았던 이상한 냄새들이 하나씩 자기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이 여인은요, 어릴 때의 삶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사람들에게 드러낼 정도로 좋은 삶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고아원에서 자랐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12살 되었을 때 어머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떠돌이 생활을 하던 아버지는 이 아이를 키울 생각을 하지 않고 고아원에 버려두게 됩니다. 그래서요, 자신이 어릴 때 고아로 생활했던 이것만큼은 정말 감추고 싶은 그러한 자신의 뼈아픈 그러한 추억들이고 상처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유년 시절 고아원에서 맡았던 냄새들이 하나씩 스멀스멀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도 자신이 사랑하는 애인이 죽은 이 마당에 왜 하필 이러한 향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일까? 사실 이 여인이 자랐던 고아원은요, 여러 정책 중에 하나가 많은 곳에 향기가 많이 배어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빨래를 빨고 말릴 때도 붓꽃 뿌리를 말려서 이 향이 배이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요나 옷을 넣어줬던 벽장들은 다 자단나무로 만들어서 그 자단나무 향이 많은 옷에 배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넘실넘실 많은 아이들에게 그 향기의 어떠한 기쁨을 날려주는 그러한 고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요, 아무리 좋은 향이라고 할지라도 그 모든 시절의 추억을 다 닫아두고 아무한테도 얘기를 해두지 않았거든요. 그러나 애인이 죽고 나서 그 향이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합니다. 야,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무엇인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그래, 그렇다면 이 향기와 관련된 무엇인가를 하자라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요, 화학자들을 동원해서 향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계기가 돼서 이 여인은 향수 사업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의 잠재력 속에 어떻게 보면 과거, 묻어두고만 싶었던 그 과거의 그 모든 것은 감각 자극과 함께 자신에게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과거를 추억하고 다시 떠올리고 자신이 맡았던 향기를 추억하면서 이제 무엇인가 현실적인 어떤 열매로 사업으로 성공을 해낼 수 있었습니다. 질 들레즈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재력은 과거를 추억하면서 현실과 함께 있다. 잠재력에 있던 것이 현실로 나기 위해서는 나에게 이러한 향이라는 감각 자극이 한 여인에게
향수 사업을 벌이게 했던 것처럼 우리들도요, 잠재력을 현실적으로 성취해내고 끌어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거에 대한 추억, 그리고 과거에 갖고 있었던 여러 감각 자극들을 떠올리는 것, 이것이 큰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감각 자극을 좀 많이 생각을 하지 않거나 또는 감각을 차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